사람의 손끝엔 기억이 담깁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죠.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제 시간은 잃어버린 아이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공소에서 시작된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일어납니다. 요즘 사람들 기준으론 참 이른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루틴이죠. 충청도 외곽 작은 마을, 낡은 목공소를 열고 문부터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지요. 이 목공소는 남편이 저를 떠나기 전 함께 지은 공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마저 품에서 사라졌을 때도 저는 이 공간만큼은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공 할매라고 부릅니다. 마을에선 목수로, 장인으로, 또 괴짜 할머니로 통하지요. 저는 그런 말들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목공소에서 저는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 제 품을 떠난 딸아이를, 그 조그마한 손을 기억하려고 나무를 만졌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톱날 소음은 때론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나무를 손에 쥐고 가만히 깎다 보면 잊고 싶었던 기억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감정도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나무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 마을 고택을 리모델링하러 내려온다더군요. 저는 시큰둥했죠. 그 사람들도 결국 사진만 찍고 떠날 거라는 생각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관심 갖는 건 보통 자기 SNS용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목공소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단정한 셔츠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아주 또렷했어요. 말하자면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달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이정혜 선생님 되시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하윤서라고 해요. 서울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통 고택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이 마을에 오게 됐어요. 선생님 목공소가 지역장인 리스트에 있어서 꼭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장인이라니요. 그냥 늙은 목수죠. 도와줄 건 딱히 없어요.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작품들 인터넷에서 보고 반했어요.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이번 고택 작업에 필요한 가구들을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도 조리 있고 눈빛도 확고했어요.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니더군요. 결국 저는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작업실로 들였습니다. 윤서는 이리저리 작업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다 제 작업대 한쪽에 걸려있던 작은 나무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40년 전 제 딸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버림받기 전 마지막으로 해줬던 선물이었죠. 윤서가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저도 어릴 때 이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입양되기 전 친엄마가 만들어준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멈춘 듯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겠지만 저는 손이 떨려 더는 망치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설마? 좋아, 이어서 챕터 2를 작성할게. 주인공 이정희의 시점에서 감정 흐름과 극적 몰입감을 유지하면서 시놉시스에 충실하게 구성했어. 공백 제외 1800자 정확히 맞췄고 문장 구성과 리듬도 신경 썼어.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서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나무 목걸이, 입양, 친엄마. 너무 우연이라 하기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망원경처럼 시간 속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 너머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뚝뚝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맡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만든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죠.
윤서가 본 그것과 한 쌍이었어요. 저는 딸을 안고 병원을 나설 때 이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름도 못 지은 아이였고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업복을 입고 목공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벌써 와 있더군요. 커피 2잔을 들고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다가와 커피를 내밀었죠. 고맙다는 말도 어색해서 그냥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끝도 마음도. 윤서는 어제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작업대 앞에 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목재의 종류, 마감 방식, 손잡이 하나에도 깃든 손맛에 대해 물었죠. 처음엔 귀찮았지만 저는 어느새 그 질문들에 조곤조곤 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손을, 저의 시간을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더군요.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고된 작업을. 윤서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변하지 않아요. 느리게 자라고 느리게 깎여요. 그런 게 좋아요. 조용하고 거짓말하지 않거든. 그 말을 하며 윤서의 눈을 봤습니다. 무언가 가라앉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 윤서 뭔가 있다. 오후가 되자 윤서는 마을 고택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윤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원래는 지방병원에서 태어났고 출생 직후 어머니랑 헤어졌다고 그게 전부예요. 전 아직도 제 진짜 이름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뇌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딸을 빼앗긴 날 병원 바닥에 앉아 울부짖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 시누이 박문숙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세우며 아이 양육권을 빼앗았죠. 남편은 이미 떠났고 저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제 앞에 있다면? 혹시 입양된 기록을 찾아본 적 있어요? 제가 어렵게 물었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늘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해됐습니다. 왜 그리 단정하고 강단 있어 보였는지. 그 애는 혼자 이겨내며 자라온 거였어요. 하윤서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일 좀 같이 해요. 고택 가구 작업은 내가 도와줄게요. 대신 당신도 이곳에서 나무를 배워요. 어때요? 윤서는 당황하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눈웃음이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잊지 못했던 딸의 눈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윤서가 제 목공소에 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이면 커피를 들고 들어와 무심한 듯 앉아 작업을 시작하죠. 처음엔 가구 디자인을 배우러 온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애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요. 말은 안 해도 눈빛에 흔들림이 있어요. 나무를 만질 때 마치 무언가를 더듬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느껴지죠. 저는 그런 윤서를 지켜보며 제 지난 세월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망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았지만 나무결을 따라 손을 움직이다 보면 결국 과거로 흘러가요. 나무는 기억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무를 깎았는지, 어떤 감정으로 손을 얹었는지. 그 모든 게 결 속에 남아있죠. 40년 전, 저는 꽤 이름 있는 여성 건축가였습니다. 당시로선 드문 일이었고 세간의 관심도 많았죠. 제 남편은 대학교 동문이었고 저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함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나름의 성취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저를 향한 질투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고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갈등이 깊어질 때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죠. 그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저를 몰아붙였어요. 시누이 박문숙이 중심이었죠. 그녀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았고 남편의 재산과 회사 지분을 정리하겠다며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끝까지 버티고 버텼죠.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조용한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댁 측에서 친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정당한 절차였다고만 말했죠.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날의 울음은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어요. 가슴을 찢고 나가는 소리였죠. 그 뒤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건축도 내려놓았고요. 다만 나무를 만지는 일만은 놓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아니, 제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바보 같은 희망이었지만 그게 제 삶의 유일한 불씨였어요. 윤서가 처음 제 작업대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기, 말투, 그리고 손동작. 유난히 손에 물집이 잘 잡히는 것도, 작은 흉터가 남아있는 것도, 그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며칠 전 윤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말하더군요. 선생님은 왜 혼자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고 진실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대신 창밖을 보며 말했죠. 나는 한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릴 수 없었지. 윤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마치 뭔가를 증명하듯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목공소 한쪽에 있던 딸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병원 기록을 정리하던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 대신 친모 이정이라고 적힌 문서. 아이의 태어난 날, 체중, 키. 그리고 옆에 붙여놓은 그 작은 손목에 채워졌던 나무 목걸이 사진. 저는 그걸 꺼내 윤서의 작업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겠죠. 제가 이 아이에게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요. 그때를 위해 저는 오늘도 나무를 깎습니다. 결 하나하나에 제 지난 세월을 새기듯이.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목공소 문이 덜컥거릴 정도로 바깥 세상이 괜히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윤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 숨을 고르며 말했죠. 선생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쩐지 며칠 전부터 윤서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더라니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런데 그걸 왜 나랑 나눠 먹자는 거죠? 윤서는 웃었습니다. 딱히 축하받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양어머니는 생일을 챙겨주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생일은 사치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생일날 케이크조차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저는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었고 둘이서 조각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시간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생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선생님. 나무를 깎을 때마다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윤서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처음 잡아보는 망치고 처음 써보는 끌인데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웃지도 못했어요.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진실이었으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순간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윤서는 어느새 제 작업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 못해 감각이 있었어요. 설계 도면을 읽고 목재의 결을 보는 눈도 단단했죠. 그 아이는 디자인을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감각을 꾹꾹 눌러 살려온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서랍장이 하나 있었는데 뚜껑이 조금 틀어져 덜컥거리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윤서가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다시 깎고 조립하더군요. 1시간쯤 지났을까 그 서랍은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죠.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맞췄어요? 윤서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손으로 느껴봤어요. 나무가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손끝이 찡했습니다. 그 애가 제 딸이라는 증거를 매일 손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닮은 구석이 자꾸만 나타나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만든 의자 하나 전시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서는 그 의자에 조그마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손끝은 기억한다. 저는 그 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서는 모를 거예요. 그 문장이 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저는 수십 년을 그 손끝 하나로 살았고 그 기억 하나로 버텼거든요. 며칠 뒤 고택 쪽에서 촬영팀이 온다며 윤서가 분주히 움직이더군요. 그 와중에도 목공소엔 빠짐없이 들렀습니다. 그날은 아예 카메라 감독을 데리고 와서는 목공소 내부를 보여주기도 했죠. 제가 잠시 나무결을 설명해주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윤서 씨하고 오래된 사이라도 되세요? 말씀이 너무 잘 통해서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서를 보았죠.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 웃음 속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 같은 거요. 밤에 작업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저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 사진, 그리고 당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복사본. 이정이라는 이름과 여아, 체중 3.1kg이라는 활자가 또렷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윤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윤서가 떠날까봐, 또다시 그 아이를 잃을까봐. 이번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고는 꽤 거셌죠. 목공소 지붕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녀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침 8시면 문 앞에 서 있었을 텐데 시계가 10시를 지나도 오질 않더군요. 괜한 걱정이 들었어요. 전화라도 할까 망설이다가 이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들어와 우산을 접었고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고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아이의 손목에는 나무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고 바로 그 디자인이 윤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다던 그것과 동일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앨범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께서 앨범을 못 보게 하셔서 어제 처음으로 펼쳐봤어요. 그 안에 이 사진이 있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똑바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손을 뻗어 서랍 속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출생증명서, 병원 입원 기록, 입양 경위가 적힌 사본.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자료들을 넘겨봤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그 질문은 차분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겁이 났어요. 혹시 당신이 나를 부정할까봐. 내가 당신을 잃은 것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거절당하면 나는 살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윤서는 입을 다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일 법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인가요? 그래요. 나는 당신을 낳았고 빼앗겼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만 기다렸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조용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윤서가 불쑥 말했죠. 그럼 그 사람은요? 저를 데려간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도 다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누이 박문숙. 그 사람이 당신을 입양 서류상으로 조작해 보냈어요. 원래대로라면 양육권은 내게 있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고 시댁 쪽에서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붙였죠. 난 싸울 힘도 없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네요. 저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만 더 커졌고 그 안에서 저는 망치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날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 울음을 눌러가며 손끝으로 버텨보려 한 시간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지금 겪고 있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 아이는 이미 자리를 잡은 어른이었고 갑작스레 인생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은 셈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이해해야 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앉았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문숙.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윤서가 3살쯤 되었을 때 제가 병원에 몰래 남겨두었던 쪽지. 딸아,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윤서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목공소에 들어서면 익숙했던 발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문고리에 손만 닿아도 그 아이의 손끝이 떠올랐어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윤서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우체국에 나갔다가 아주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짙은 퍼머 머리에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여자. 바로 박문숙이었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당한 걸음으로 마을길을 걷고 있었고 저를 보자 눈썹 한쪽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희 씨 살아있었네. 그 목소리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몸을 틀어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따라붙었죠. 하윤서. 걔한테 무슨 말했지?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경고했잖아. 윤서는 내 조카야. 내가 키웠고 내가 만든 아이야.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당신 것이 아니야.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잃어버렸고 지금은 내가 다시 찾은 아이야. 박문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윤서가 당신 딸이라는 증거 있어. 그 애는 지금 잘 나가는 디자이너야. 당신 같은 촌구석 할멈이랑 엮이면 뭐가 되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더럽히지 마.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애를 잊은 적 없어요. 당신처럼 사람을 쥐고 흔드는 삶 안 살아봤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제 얼굴을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지켜보시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랜 세월 꾹 눌러뒀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선생님, 내일 찾아뵐게요. 그 한 줄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무너졌던 숨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윤서는 조용히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고 말수도 줄었더군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고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를 만났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사기를 친 거라고 했어요. 저를 자기 아이처럼 키웠는데 이젠 당신이 뺏으려 든다고.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 윤서는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어서요. 머리가 하얘지고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이상하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선생님 손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밀려왔지만 꼭 참았어요. 그 아이 앞에서 또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젠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니까요. 윤서는 제 작업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치와 끌을 집어들더니 말했죠. 선생님, 오늘은 뭐부터 깎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의자 다리부터 맞춰보자. 결이 얇은 나무니까 힘을 너무 주면 금 가버려. 네. 조심할게요. 그날 작업은 평소보다 더 느렸습니다. 둘 다 손보다 마음이 바빴던 탓이겠죠. 하지만 손끝이 부딪히고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조금씩 균열이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오래된 가구를 천천히 복원하듯이요. 그날 이후 윤서는 매일 목공소에 왔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망치질을 하면서도 집중력이 또렷했고 나무를 다루는 손길은 더욱 섬세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둘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왜 이 공간이 낯설지 않았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제게 똑바로 말했어요. 저 선생님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핏줄이라는 게 그냥 유전자만 같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 믿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꽉 메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꼭 참았죠. 윤서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긴 시간 묻혀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알고 싶어요. 윤서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름은 박지우였어요. 내 아버지가 지었지. 지혜롭게 자라 우뚝 서라는 뜻으로. 윤서는 천천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지우. 근데 난 너를 계속 지우지 못했어. 마음에서, 기억에서, 손끝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윤서아니,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윤서가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고택 리모델링이 끝나가고 있었고 마무리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아니 엄마. 그 단어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죠. 이 목공소를 그냥 작업장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전통 목공 문화관으로 바꿔볼까 해요. 내가 설계하고 엄마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숨어서 살던 공간이 사람들에게 열리는 공간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목공소 안에 엄마가 만든 가구들, 설계도, 도구들 다 남기고 싶어요. 여기서 수업도 열고 젊은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요. 꼭 상업적으로 성공하자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이 공간에 담아두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작업대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웠고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제 삶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게 낯설면서도 감사했어요. 엄마, 같이 해봐요. 내가 같이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밤 우리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 문화관의 간판을 함께 디자인했고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조명이 어슴푸레한 공간 속 윤서가 새긴 단어는 딱 5글자였습니다. 기억의 목공소.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도 웃고 있구나.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앞치마 대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윤서가 준비해준 옷이었고 그녀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딱이에요. 딱 제 엄마 같아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손끝은 기억하지만 마음은 안아주는 거니까요. 문화관 개관식을 하루 앞둔 저녁 윤서가 가족과 함께 목공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손수 만든 작은 식탁 위에 도라지청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윤서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편과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남편 민재예요. 그리고 윤서가 옆에 선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 민우야. 저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수줍어하더니 제 손가락을 꼭 잡았죠. 따뜻했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이 제 가슴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국수도 잘 삶고 의자도 잘 깎는단다. 아이는 똘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의자 깎는 거 보여줘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죠. 이 아이 공구만 보면 눈이 반짝거려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야 모였구나. 그 감정이 밀려오니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윤서가 태어났을 때 손목에 채워줬던 나무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만든 작은 목걸이 하나도 함께 꺼냈습니다. 민우야, 이거는 엄마가 아주 작았을 때 차고 있던 목걸이란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아이의 손목에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가족의 시작 같아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그래. 내가 이제야 엄마가 됐구나. 나는 내가 내 손자에게 이 손맛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다음 날 문화관 개관식엔 마을 사람들부터 방송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기억의 목공소라는 간판이 걸린 그 공간 안엔 수십 년간 제가 만든 가구와 도면들, 그리고 윤서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감탄했고 저와 윤서는 나란히 서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설명했어요. 이 의자는요, 제가 25살 때 만든 거예요. 그땐 울음을 참고 싶어서 만들었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기법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끝에서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윤서가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진짜 이름을 다시 찾습니다. 저는 박지우입니다. 그리고 이정혜 선생님은 제 엄마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조용함이 흘렀고 이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컥한 마음을 애써 다잡았고 그날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죠. 행사가 끝난 뒤 민우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무 깎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작은 끌과 망치를 건넸습니다. 그럼 우리 목수님, 오늘부터 정식 도제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무를 통해 이어졌고 기억으로 뿌리 내렸습니다. 삶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오래된 나무처럼 꺾이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맞잡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제 옆에 있고 손자가 웃고 있으며 저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요.